앞서 이제 다른 그 연사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막 물류 쪽을 넣어준 거는 나름대로 물류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요. 우선은 저희 뭐 코로나 상황에서 잠깐 좀 리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11월 25일 아침 6시 26분에 제가 그 존 홉스킨스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캡처해서 좀 잠깐 리뷰 좀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글로벌로 지금 보면은 5,900만 명, 거의 한 6천만 명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미국이 이제 1,2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인디아, 뭐 브라질, 프랑스 뭐 등등등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사망한 숫자인데 이 미국이 25만 9,860명입니다. 11월 25일 10시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25만 9천 명은 이제 엄청난 숫자죠. 지금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했을 때 6만 명 정도가 사망했고요. 한국 전쟁 때 한 3만 5천 명 정도, 1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한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일단 사람의 어떤 생명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서플라이 체인 구조상의 공급망 구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이것 때문에 일상에 급격한 변화도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우리 농식품 전망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유통 환경에도 많이 변화를 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인사이트 생존 키워드를 해가지고 이제 매경에서 금년 20년 5월 5일 날 발표한 건데 제가 좀 특이해가지고 했습니다. 한 30개 정도 키워드를 뽑았는데 그 중에 철가방, 금가방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말한 제가 이제 물류 관련된 온라인 물류 쪽에 이제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짱깨가 아니고 저 짜장면 할 때 우리가 자장면 할 때 이제 철가방을 하는데 그게 금가방 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인사이트 키워드가 되고 오늘은 이 30개 키워드 중에 철가방, 금가방이 된다. 뭐 우리가 이제 배송에 관련된 온라인 배송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주제가 오늘 이제 fulfillment입니다. fulfillment. 영어가 좀 발음이 좀 들어가겠지만 이게 원래 어원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원이 뭐냐면 우리 SCM의 용어입니다. 이게 supply chain management 용어인데 그 중에 이제 customer order fulfillmen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KPI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성과 지표죠. 물류 쪽에서. 그래서 customer order fulfillment인데 주로 이거는 마지막 최종 소비자한테 고객의 주문을 충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fulfillment고요. 그 fulfillment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서브로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right place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정확한 장소에 갖다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right time. 원하는 정시 시간에 갖다 줘야 되고 세 번째는 right quantity. 즉 정확한 수량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지만 perfect order, 완전한 order fulfillment라고 합니다. perfect order fulfillment. 그래서 그것이 고객의 주문을 충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라든가 뭐 구글이나 치면 풀필먼트 치면은 옛날에는 창고 이런 얘기가 싹 사라지고요. 지금 풀필먼트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풀필먼트가 물류 쪽의 용어인데 지금 이제 고객의 주문을 충족하는 쪽, 특히 이커머스가 늘어나면서 마지막 고객의 주문을 충족하는 그런 쪽의 풀필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풀필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배송에 대한 풀필먼트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풀필먼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고객한테 마지막 배송하는 걸 라스트 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스트 마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접점에서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한 53%, 그러니까 100으로 기준했을 때 53%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소요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고객의 또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풀필먼트 쪽이 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중요하게 여기냐라고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는 저희가 과거라 해봐야 작년, 재작년 이렇게 아주 근년이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주로 주말에 장을 보러 많이 가서 대량의 장을 봐가지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개 상품을 마트에 가서 산다. 그러면은 10개나 10개나 15개 사가지고 내 차에 실어놓고 와서 냉장고에 넣고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고객이 가서 마트 가서 픽업하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지금 이커머스 속에 전자상거래 쪽에서 우리가 물건을 배달하는 걸 누가 했냐면 고객이 한 거예요, 직접. 근데 그것이 바뀌면서 고객이 했던 거를 이제 물류회사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 기대치가 높아지고 내가 오늘 주문했으면 내일 언제 오지, 또 당일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맥락 때문에 이 다양한 요구들이 많아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버틀넥이 걸리는 거죠. 저희가 병목 현상이 물류 관점에서 받는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풀필먼트라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기업에서 굉장히 비가격 경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마지막에 공간, 라스트 마일 구간의 풀필먼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장 환경 변화하고 풀필먼트 쪽에 이제 기술적인 게 어떤 게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풀필먼트 하고 있는 국내 서비스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필먼트 서비스의 제 전망, 제 생각들, 이런 걸 좀 정리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장 환경 변화는 앞서 많은 강사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2020년 4월 달에는 4월로 기준으로 실적으로 보면 한 26.1% 정도 늘어나고, 특히 모바일 비중이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형태들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물량이 줄든가 혹은 일정량을 유지되고 있는데 식료품이나 많은 모바일 상품들이, 다만 채널의 변화가 뚜렷해진다는 거죠. 그 특성들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또와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료품 쪽에서도 온라인 시장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어찌됐든 2020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2019년 동월비 한 54.4% 이미 증가가 되어 있고, 이런 게 코로나 영향이나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온라인 시장이 소셜 커머스 라이브 시장으로 와가지고 커머스가 돼서 ICT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신유통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모바일로 이제 들어와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출시돼서 지금 굉장히 네이버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카카오, 인플루언서 통해서 한다든가, 그립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각자 들어와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라이브 커머셔도 개인뿐만 아니라, 환룽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부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온라인 쇼핑 규모도, 지난해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쿠팡이라든가 새벽 배송의 마켓컬리라든가 오아시스나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네이버가 지난해 작년에 보면 한 21조 가까이 좀 했고요. 쿠팡이 한 17조. 올해 쿠팡이 아마 20조가 넘어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풀필먼트를 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한 53% 정도의 많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러한 라스트 마일 쪽에 고객에게 주문을 충족하게 해서
기업들은 많은 그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즉 기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류 로봇입니다. 지금 물류 로봇 투자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라스트 마일 쪽에 물류를 당일 배송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오다를 마감하고 그 당일날 혹은 그 이길날 그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스피드 있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신문상에도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택배 업체라든가 또 지금 말한 많은 그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 오버나잇 딜리버리도 하고, 그러니까 밤새 딜리버리도 하고, 밤새 작업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막 그 과로로 죽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방지하고 하기 때문에 로봇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나 아마존 등 같은 경우는 대단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한 150억 불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존도 뭐 키바라든가 이런 로봇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도 했었고, 키바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컨설팅을 했던 회사인데 아마존을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이 직접 경쟁 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글로벌하게 DH나 페덱스 같은 엑스피오 이런 강자들도 점차적으로 로봇 쪽에 투자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로봇을 이용을 본다 그러면 풀필먼트 센터, 이제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패킹을 하잖아요. 패킹하고 팔레타이징 하는 부분들을 이제 기계가 지금 하게 되고, 이제 제품 내리고 상하차 하는 것도 이제 사람이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바꿔 나갔고, ISRS 같은 경우는 자동화거든요.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게차로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이 키바 로봇이라든가 밑에 로봇을 이용해서 하고, 뭐 등등등. 그다음 딜리버리도 이제 나중에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무인 로봇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인홀이라고 있는데, 라인홀은 뭐 어떤 거냐면 주로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 간 이송하는 대량의 화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경우 기술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무인화를 해서 혹은 반무인화, 즉 물류센터에 출발할 때는 사람이 운전하고, 그 다음 고속도로를 탈 때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 도착할 무렵에 다시 사람이 하는 뭐 이런 라인홀 쪽에, 그러니까 광역 물류 쪽도 전부 다 이제 물류 쪽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이런 게 무인화, 유인화로 가고 있는데 지금 더욱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마존의 사례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2019년 기점으로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 숫자하고 로봇 고용 대수가 했을 때 로봇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시사점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물류센터, 특히 이제 라이브 플랫폼을 가진 플랫폼 회사들도 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딜리버리 쪽, 우선은 창고 쪽이 되겠죠. 창고 쪽에 내려서 물건이 내려오면 하차하고 이동해서 다시 피킹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수 많은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무인화될 것이다. 혹은 일부 물류를 무인화를 하면서 또 이제 로봇과 사람이 같이 협업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고요. 일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물류 쪽이 그 웨어하우스 쪽으로도 좀 상당히 많이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 사이즈 1인데, 이제 이건 아디다스 사례입니다. 아디다스 사례는 소량 다품종 생산 시설인데, 과거에는 이제 대량 생산했던 게 이제 3D 프린터를 활용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제공품만 가지고 가고 운영되는, 이래서 생산 시설을 분산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주문이 들어올 때만 생산하는, 우리가 SCM에서 우리가 포스트폰이라고 지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류업체의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고 계속 변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라는 거는 이제 생산을 로또 단위로 할 때 원 배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 배치, 그러니까 원 배치가 예를 들면 뭐 냉장고나 세탁기 만들 때 한 번 라인을 올리기면 10,000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조그맣게 소량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0,000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10개, 30개 이렇게 적은 단위로
제품들도 그게 이제 3D 프린트로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생산 시설 분산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나 UPS도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특히 스페어 파트 즉 우리 서비스 자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트 활용해 가지고 그 당일 배송하는 거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이테크놀로지가 많이 이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풀필먼트 국내외 서비스 동향은 좀 어떤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 주자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이제 그 2019년에는 하나로 한 48조 정도 했고요. 지금 미국 내 프라임 회원도 좀 약간 저기 옛날 2년 전 자료인데 지금 한 1억 한 5천 명 가까이 올라가 있고 아마존 이용자 62%에 좀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 쪽에 많이 이제 승부수를 거는데 프라임 멤버 왜 그러냐면 여기 좀 자료를 보시면은 100불 정도 이하는 사실은 비회원이 많고 100불에서 500불 사이에도 비회원이 많지만은 1인당 구매액이 1000불이 넘어가면 당연히 그 프라임 멤버가 24%를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즉 100불을 사는 그 비회원이 10명과 1000불을 사는 한 회원은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프라임 멤버들을 굉장히 많이 가입시키고 락인을 하는 동의는 뭐냐면 들여다보면 저희가 예측 물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A라는 대부분 이게 아마존이나 지금 많은 경우 다른 그 우리나라의 쿠팡이라든가 많은 회사를 따라서 하는데 이 프라임 멤버십을 갖는 것은 어떤 A라는 사람이 패턴을 봤더니 기저귀라든가 우유를 보니까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이렇게 구매를 하더라.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데 채널로 그 사람이 다른 채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에 주문이 고객이 안 했지만 그 주문을 안 했지만 주문할 거라 생각하고 물류센터에 갖다 놓습니다. 그게 예측 물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물류를 하나의 그 오다의 풀필먼트로 생각하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 물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따라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사들이 그 프라임 멤버 그 자기 회원한테 많은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이득을 뭐 무료 반품을 무한정 해준다든가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배송 혁신을 통해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아마존 프라임 멤버 그 연계 서비스 하는데 이게 미국이 전역은 2일 배송 서비스고요.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충성 고객 확보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2020년에 300만 개 이상 품목 당일 및 새벽 배송을 했습니다. $35인데 프라임 멤버한테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딥프라이스를 학용하고 그 다음에 예측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원래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아마존의 이제 그 회장이 그 나름대로 자기가 그 처음에 했던 그 그림인데요. 물류를 활용한 고객 정보 유입해서 빅데이터 활용하고 예측 물류 가능하고 고객 만족도 지속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로 외부 셀러를 유입하고 트래픽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론칭하고 빠른 배송을 이제 그 어떤 발판을 삼아 가지고 충성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FBA라는 건 뭐냐면 이제 Fulfillment by 아마존인데 아마존에다가 물건을 팔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자기네 물류센터, 그러니까 아마존에 갖고 있는 물류센터에 너희들이 입점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통합 배송을 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스케일 메리트, 대용량을 하게 되면 오퍼레이션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빠른 배송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물류센터는 유유 공간하고 시스템 역량을 공유해서 물류는 비용에서 이익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류를 직접 이렇게 인소싱을 해가지고 직접 운행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낮은 물류비 협상하고 낮아진 용가를 다시 상품 가격에 반영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11월 16일 얼마 안 됐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아마존하고 시벨본가가 아마존이 시벨본가에 투자하겠다라고 투자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해서 네이버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뜨거워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 쿠팡이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는데 이제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벨본가 사실은 4, 5위 정도 하고 1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어쨌든 시벨본가를 선택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아마존이 갖고 있는 앞서 말한 그 물류에 대한 영향력, 그걸 레버리지 시켜가지고 이제 11번가가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이 있어서 상당히 영향이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쿠팡을 한번 볼게요. 쿠팡은 지금 현재 19년에 공격적인 행보를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9년에 이제 그 7조를 했는데 영업손실이 한 7,200억 났습니다. 20년도 한 10조 정도 생각할 될 것 같고요. 20년도 10조 정도의 이제 그 매출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에게 이제 그 물류를 인소싱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그 2019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물류센터가 168개입니다. 그 쿠팡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400만 명, 우리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3,400만 명의 인구의 10분 거리에 배송이 가능한 인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군 단위까지 물류를 다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광역 물류센터도 있지만. 그래서 물류 거점을 만들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고정비가 생깁니다. 고정비가. 고정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앞서 얘기한 아마존도 적자를 수년 동안 거의 10년 이상 적자를 본 이유도 물류를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적자를 봤던 거고요. 이제 쿠팡도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고비용 구조. 지금 마켓컬리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실의 주요 원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어쨌든 로켓 배송을 통해 가지고 비가격 경쟁을 만들어가는 부분,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쿠팡이 압도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그리고 쿠팡이 2019년까지 누적으로 한 4조 9천억 정도의 그 투자 입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라고 보시면 사실은 이 미래를 보는 거죠. 이게 손정희 회장이 대주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님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리바바의 대주주 있고, 그다음에 쿠팡의 대주주, 그다음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대주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시안에 아마존을 꿈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풀피먼트라는 걸 개념을 놓고서 투자를 계속하면서 영역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쿠팡이나 아마존, 쿠팡이나 알리바바를 통하면서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이제 또 런칭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벤더 플렉스 서비스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쿠팡이 168개의 물류센터가 있는데 그거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거로. 그래서 아마존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물류 역량이 갖고 있는 회사를 자기의 그 물류의 파트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류센터에 아마존의 물량을 유치하고 그 회사 물량도 유치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플렉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플렉스가 단순하게 물류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존이 최근에 자가용을 활용한 뭐 플렉스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게 다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플렉스로 늘어나면서 풀필먼트는 벤더 플렉스 서비스로 늘어나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욱더 이제 저변을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풀필먼트 벤더로 해가지고 자가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물운수법에
그 화물차를 가지고 하면 불법이고요. 자가용은 회색지대입니다.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좀 애매한 규정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워낙 그게 그 어떤 그 다른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세컨 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풀필먼트 벤더 서비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요. 그게 다 이제 풀필먼트라는 관점 안에서 53% 비용을 좀 더 분산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쿠팡은 또 지금 현재 자체 물류센터도 하지만은 그 5대 광역시는 쿠팡이 직접 하고요. 기타 지역은 한진에다가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제 쿠팡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진의 아웃소싱을 해서 한진 허브센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제가 그 한 달 전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게 이제 그 매출이라든가 우리가 말한 이커머스 쪽에로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네이버하고 쿠팡으로 저는 이강 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강 체제로 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는 업체들은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쪽에 다른 또 관점이 있지만 부분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뭐 SH닷컴이라든가 전통 회사들도 나름대로 있지만 어쨌든 큰 걸로 봤을 때는 네이버 쿠팡으로 생각이 되는데 변수가 아까 이제 그 11번가에 아마존이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좀 혼돈 상태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라쿠텐하고 아마존이고요. 이강 체제.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와 진동닷컴. 진동닷컴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마존, 미국은 아마존, 월마트, 쇼피라고 했는데 일단은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가고 있고요. 가고 있을 것 같고 월마트도 올해 작년 해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놀래가지고 해서 1층을 풀필먼트 센터로 다 바꿨고요. 이제 픽업 서비스를 자가용 타니까 자가용이 딱 오면 주문해가지고 바로 갖다 주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개념을 넣어서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마존이 그 월마트가 아마존을 굉장히 많이 따라갔고요. 쇼피가 이제 최근에 대두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출 쪽도 많이 일어나는데 어찌됐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물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물류 업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진이라든가 롯데 물류도 있고 한진 물류도 있고 뭐 CJ 대한통 물류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게 브랜드가 없어요. 브랜드가 없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한진이 처음에 한진택배 나올 때 엄청 오래된 얘기인데 한 26년, 6, 7년 전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뭘 만들었냐면 브랜드를 파발마라고 만들었어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5년 택배 처음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좀 나오다가 이제 접었는데 그때 파발마가 말이잖아요. 지금 자동차 타고 가는데 말 타고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폐기됐죠. 한참 나오다가. 근데 지금 어찌됐든 물류 쪽은 지금 여러분 그 회사들이 오게 되면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뭐가 있냐 브랜드가 있어요. 마켓컬리 그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그다음에 뭐 홈픽이라고 그 회사도 있는데 줌닷컴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도 공유물을 써서 하는 회사인데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홈픽이라고 만들고 그래서 브랜드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걸 통해 가지고 마이닝을 해야 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딴 데 흘렀습니다. 네이버는 물류 배송에 가서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투자를 꾸준히 하고 해서 뭐 딜이라든가 FFS 이거 다 투자한 회사예요. 이게 브랜디 뭐 해가지고 네이버가 아웃박스, 두성컴퍼니, 위킵 이런 다 회사가 좀 들어본 회사가 안 들어본 회사도 있지만은 네이버가 다 풀필먼트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투자하면서 시장을 관전을 하고 네이버는 컨텐츠를 가지고 운영했었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꾸준히 하면서 어떻게 하면 풀필먼트 할 것인가라는 거 하다가 최근에 그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 네이버가 그 투자한 회사인데 메시코리아 물류 배달 서비스 우아한 형제들 이제 음식 배달 여기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등등 하고 있고
배측 서비스, 예측 서비스 그래서 네이버가 기존에 제공 중인 예측 서비스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 어쨌든 이 물류 쪽에 풀필먼트를 가가지고 물류에서는 아니지만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물류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는 이제 드디어 CJ 대한통운하고 이제 합작 주식도 좀 전략적 투자자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본격적으로 풀필먼트 시장에 진입했어요. 네이버 쇼핑이 안에 들어가 3자 셀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반으로 해서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제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이제 쿠팡과 경쟁을 가속화하는데 원래 여기 보시다시피 배송 서비스 체계들은 기존의 이커머스는 오후 3시에 주문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보관센터에 있다가 택배 터미널을 보내요. 허브 터미널에 와가지고 다시 택배 서브 터미널을 보내서 소비자에게 가서 D+1일 배송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앞서 있었던 보관센터 택배 서브 터미널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풀필먼트 센터로 바로 물건을 가져와서 당일 배송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밤 12시에 주문 마감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마감이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일일 배송, 아침 새벽 배송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브랜드도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그 물류를 통제하는 인플루언스 커머스 삽입하고 하루 배송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이게 공유 물류 풀필 서비스예요. 이게 뭐냐면 당근 마켓입니다. 당신의 근처 마켓. 여기에는 분명히 픽업하고 배송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배송비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는 사람이 하는 거 반사는 내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보가 있는데 그 보는 사람이 집이 이제 볼러간 센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벽 배송 마트 거래가 이제 했는데 거기서 사가지고 자기 당근마켓 파는 거예요. 자기가 리셀러로 이렇게들 일어나고요. 어찌됐든 D2C 모델, 직접 디렉트 투 컨슈머 모델이 일어나는데 그게 당근마켓에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이게 눈여겨볼 다른 시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생활 밀착형 풀필먼트 서비스인데 이게 배민의 비마트가 19년 12월 출시했거든요. 제가 작년 이맘때 발표했어요. 이거 그때 12월 했는데 여기가 이제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도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잘하니까 배달 핵심 역량을 보고 거기서 물건을 픽업해서 가는 서비스예요. 풀필먼트 서비스. 그다음 요마트 등등도 이제 해서 이제 그 산업의 경기가 허물어지는 빅블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활 밀착형 풀필먼트 서비스이고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풀필먼트 서비스 인사이트를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조금 생각을 좀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류 거점은 분산화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물류 거점을 과거에는 집중화해서 재고래 등에 집중하고 물류비를 효율화 측면을 강조하면서 물류 거점을 집중화했거든요. 근데 분산화를 계속 만들어나고 여러 개 쿠팡이 168개 만들고 더 또 플렉 서비스 만들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신선 당일 식품적으로 신선 당일 배송 고객이 좀 증가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것 같고요. 풀필먼트에서 그러니까 좀 말 만든 건데요. 뭐 나름대로 풀 딜리버리, 그러니까 풀필먼트 플러스 딜리버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이게 패키지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비가격 핵심 경쟁력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하인드 컷 물류가 과거에는 이런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풀필먼트가 커튼 뒤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무대 중앙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거고 부분을 하고, 그러니까 D2C 모델 있잖아요. 구독 경제하고 풀필먼트라고 결합 상품. 요게 대해서 만들어주는 고루고루 증가되면서 그 결합 상품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가 더 진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많냐면 지금 환경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저는 이제 풀필먼트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것저것 주문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반품 누가 빨려 이런 거 다 체크해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논문도 쓰고 뭐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환경 친화적인 물류나 에코 프렌드 풀필먼트가 강력 이슈로 등장하고 이거 정부가 나서가지고 규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공유경제 물류라든가 이런 게 할 것 같고요. 공급업체 간의 물류 인프라 활용하면 벤더 플렉스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강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풀필먼트 플랫폼 노동자 권리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개선은 개선대로 그러니까 거버넌스 개념이 또 하지만 물류 자동화, 무인화 이게 더욱더 가속화 돼서 역설적이지만 노동자가 직접 감소될 거예요. 그리고 물류 단가도 떨어질 거예요. 경쟁 있게.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힘들다. 뭐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또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장기 노동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계로 하고 AI 무인화돼서 로봇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하기 때문에 물류 자동화 핵심은 AI를 장착한 로봇 애 서비스, 라스예요, 라스. 물류 자동화 핵심은. 그래서 지금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간단하게 이게 그 코로나 때 영국에서 그 선생님이 밤 나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쓴 시인데 어찌됐든 밥의 힘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풀필먼트 서비스로 이제 배송 전쟁을 봤을 때 그 전반적으로 이제 빅블로 즉 산업 간 경기가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도 엄밀히 보면은 유통회사냐 아니면 전자상거래회사냐 뭐냐? 저는 IT 회사라고 봅니다. 아마존 IT 회사예요. 유통회사가 아니에요. 쿠팡 유통회사도 아니다. 저는 IT 회사로 봐요. IT가 물류를 하는 거예요. 엮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는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IT 회사예요. IT 회사. 이렇게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데이터 컴퍼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태생이 달라요. 지금 그 이마트의 쓱닷컴하고 롯데에서 하는 롯데온하고 이 태생이 달라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하잖아요. 그러면 이 판이 다른 거예요. 시장에서는 물건을 팔면서 경쟁하지만 그 백본에 들어가 보면 IT 회사하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물류도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산업과 경기가 더욱더 허물어질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회사를 다시 재정의하냐.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프라인에 강자였던 전통 업체들이 지금 현재 나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혹은 아마존이라든가 많은 지금 풀필먼트 서비스 신생회사들 최근에 컸던 그 내가 말한 데이터 컴퍼니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포지셔닝을 유통회사라는 개념을 버리고 IT 회사, 데이터 컴퍼니로 다시 발돋움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 있는 경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전부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하게 명실상부하게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히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배송 관련된 거 제가 작년 이맘때 배송 전쟁이라는 말을 감히 하도에 던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뭐 더욱더 강화됐고요. 내년에도 아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천동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온라인 시장의 변화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4차 혁명 기술을 이용한 물류 기술의 발전, 물류 배송 시스템의 발전, 이런 분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가장 최근에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평소에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었고, 특히 이 농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가장 발전이 뒤처진 부분이 바로 물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동환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은 향후에 우리 소비지 시장의 물류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지에 있는 농가들 또는 그 산지 조직체가 어떻게 새로운 어떤 소비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발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2021년 농식품 유통 전망에 다양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뭐 처음으로 21년의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시장의 변화와 동향, 전망, 오프라인의 현황과 전망, 그 다음에 그 농식품 마케팅 전략, 그리고 물류 혁신 방향까지 정말 농식품을 둘러싸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오늘 다 얘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심포지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닐슨 코리아의 강원민 상무님, 동국대 노은정 교수님, 오아시스 안준형 부사장님, 상명대 양석준 교수님, AT 유통교육원 천동함 교수님 5분 모두 장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온라인 농식품 유통 전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